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고요.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2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에는 실패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승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4대0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90분 경기를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보자면 자신들이 90분 경기에서 총 10개의 슈팅을 시도하는 동안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도 13개의 슈팅을 허용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 쉽지 않은 경기였거든요. 경기 결과를 봤을 때는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90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영어로 하면 클리니컬하다고 하죠. 찬스가 왔을 때 그 결정적인 찬스들을 모두 마무리 짓는 것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4대0 대승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 90분 경기의 관점에서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펼쳤고 왜 경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지 그리고 득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토트넘이 활용하고 있는 이 3-4-3 시스템, 콘테 감독의 3-4-3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과 관련 지어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는 여타 중위권 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동장 피치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홈에서 경기할 때와 원정에서 경기할 때 전략에서 굉장히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홈에서 자신들이 경기를 할 경우에는 자신보다 객관적인 전력에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한다고 할지라도 상대 진영에서부터 비교적 공격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을 뺏어낸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고요.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4-2-3-1 형태를 구축해놓고 압박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토트넘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3-4-3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했고요.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의 3-4-3에 특화되어서 압박을 전개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공격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트넘의 3-4-3에 입각해서 9번 공격수인 아이유의 경우에는 토트넘의 리베로에 해당되는 다이어를 압박을 했고 그리고 2선의 중앙 4-2-3에서 3의 중앙에 위치한 에제의 경우에는 좌우 센터백 중 한 명에게 공이 전개되었을 경우에 공과 가까운 쪽 피보테를 압박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에제가 스킵에 대해서 압박을 시도했고 이에 반해 공이 왼쪽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호이비에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이때 핵심적이었던 것은 사실상 4-2-3-1에서 3의 좌우 측면을 구성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드필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과 가까운 쪽 측면 미드필더는 공을 가진 센터백을 압박을 하고 반면에 공과 먼 쪽에 있는 측면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공과 먼 쪽에 있는 토트넘의 피보테를 압박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압박을 통해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역 방어를 갖추고 있다가 대인 방어에 가깝게 압박을 해서 공과 가까운 쪽 사이드에 있는 토트넘 선수들을 모두 압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압박의 형태로 통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토트넘을 저지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이러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을 몇 차례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요. 스로인을 비롯해서 프리킥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번 롱패스가 전개된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진영이 완전히 구축되지 못했던 상황 혹은 진영이 구축되었지만 뒤로 어느 정도 물러섰다가 앞으로 다시 전진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러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을 벗겨내고 공략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과정에서 핵심적이었던 것은 결국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2선의 중앙에 있던 에제에 대해서 토트넘 피보테 2명이 2대1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으로 피보테에게 공이 전개가 되었을 경우에 에제의 압박 그리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의 압박이 늦으면서 중앙에 있던 에제에 대해서 토트넘 피보테 2명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2대1의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에제가 공을 가진 피보테에게 압박을 했을 경우 에제의 등 뒤 대각선 등 뒤에 있던 또 다른 피보테가 공을 받았을 때 자유롭게 공을 받음으로써 혹은 반대쪽 측면 미드필더가 압박이 오긴 하되 어느 정도 늦음으로써 순간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우위를 점한 채로 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에 벌어진 3선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에서 나타나는 케인에게 공을 전개함으로써 혹은 케인이 아니고 브라이언 힐이나 손흥민이 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요. 이때 이 등을 지고 나타나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고 또 다른 피보테에게 3자 플레이를 통해서 공을 전개함으로써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러한 압박을 어느 정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토트넘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탈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런 압박을 뚫고 4골이나 넣으면서 원정에서 4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라는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토트넘이 3-4-3 시스템 그리고 콘테 감독 특유의 3-4-3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백라인을 상대로 몇 번이나 5대4의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3 시스템은 결국에 공격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2-5의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3-2-5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경우 이를 상대하는 상대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상대팀이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백포를 활용할 경우입니다. 백포를 활용할 경우 토트넘이 실질적으로 3-2-5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5대4의 수적 우위를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래는 콘테 감독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은 3-5-2죠. 유벤투스 시절에도 그렇고 이탈리아 대표팀 시절에도 그렇고 항상 3-5-2 시스템으로 대표가 되는 감독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것이 첼시 감독을 하면서였죠. 첼시 감독을 할 때는 3-2-5에서 5를 구성했던 선수들을 보자면 디에고 코스타, 아자르, 페드로, 마르코스 알론소, 모제스 이 5명이었거든요. 이 5명을 통해서 상대 백포를 상대로 5대4의 수적 1위를 점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당히 괴롭혔던 콘테 감독의 첼시였습니다. 결국에는 리그 우승까지 할 수 있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백5를 구성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콘테 감독의 3-2-5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백5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던 것도 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백4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론 장치를 하긴 했었죠. 미드필더를 일시적으로 내린다든지 혹은 주세 무리뉴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좌우 윙을 내리면서 완전히 백6를 형성해서 6대5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를 막아내려는 시도 자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결국에는 이에 실패했고 첼시는 리그에서 우승까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테 감독의 3-4-3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3-2-5가 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무엇이냐면 정면에서 공이 들어왔을 때 상대 골대를 등을 지고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격수의 존재 유무입니다. 당시에는 디에고 코스타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서 등을 지고 공을 받은 이후에 반라인 밑에서 앞을 보고 공을 받는 선수에게 공을 넘겼거든요. 그리고 첼시 시절에는 이렇게 앞을 보고 공을 받는 선수가 되었던 것이 주로 아자르였습니다. 아자르는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자르가 공을 받은 이후에는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함으로써 상대 백라인 전체를 자신에게 고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 백라인은 안쪽으로 완전히 좁혀둘 수밖에 없었죠. 드리블을 하는 전진하는 아자를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좁혀둘 수밖에 없었고 이때 좌우 측면에서 자유롭게 풀렸던 것이 바로 마르코스 알론소와 모제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자르에게까지 공이 이어졌을 경우 아자르는 상대 백라인을 완전히 중앙으로 모아놓고 그 이후에 오제스 혹은 마르코스 알론소에게 패스를 하면서 이 두 선수는 사이드 채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플레이를 전개할 수가 있었죠. 이에 반해서 토트넘의 경우에는 아자르처럼 좁은 공간에서 상대 백라인을 드리블을 통해서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쿨룹셉스키나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자르 수준으로 일을 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면에 지금의 토트넘은 당시에 첼시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케인의 존재입니다. 디에고 코스타의 경우에는 등을 지고 공을 받고 이제 영어 표현은 레이오프라고 하죠. 공을 내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3자를 찾아서 플레이를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은 다시금 백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크로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크로스에 가담해서 헤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보였는데 이에 반해서 케인의 경우에는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등을 지고 있다가 앞을 보는 상황도 만들어내는 것에 능하고 혹은 자신이 공 경합을 한 이후에 상대 백라인을 직면하고 공을 잡은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패스를 통해서 상대 백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케인이라는 선수가 가진 특성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은 바로 손흥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케인이 등을 지고 공을 받아서 돌아섰을 경우에 손흥민은 항상 대각선 안쪽으로 상대 백라인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면서 케인에게 공을 받아서 득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몇 번이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족족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세 번째 골과 나머지 세 골,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득점은 약간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득점의 경우에는 모두 공이 정면에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이때 토트넘이 백라인에서 토트넘의 1선에게 공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1선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5대4의 수적 우위 혹은 토트넘의 최전방 3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백라인 4명을 안쪽으로 좁혀 놓은 상황에서 좌우 윙백이 올라오면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확보가 되면서 득점이 들어간 경우가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네 번째 골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손흥민의 득점이었던 네 번째 득점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디에고 코스타와 비교했을 때 케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백라인을 직면한 케인이 공을 잡고 그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건넴으로써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이는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맡는 팀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콘테의 경우에는 이 패턴을 실행하기 위해서 왼쪽 윙백이 오른발잡이인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당장 직전에 맡았던 팀인 인테르 시절만 보더라도 애슐리 영과 다르미안이 있었고요. 이 둘 모두 오른발잡이 윙백이지만 주로 왼쪽에 출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첼시 시절에는 오른발잡이는 아니었지만 왼발잡이였지만 마르코스 알론소가 오른발로 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센터백이 압박을 받았을 때 윙백에게 바로 대각선 앞쪽으로 공을 건네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패스는 보통은 죽은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이드 측면으로 이미 한번 몰렸는데 거기서 윙백에게 공을 건네게 되면 윙백은 등을 지고 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윙백 자체가 이미 자신도 사이드 측면으로 몰려서 상대의 압박을 당하는 상태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팀을 맡아서 일을 할 경우에도 백스리를 활용할 경우에 센터백에게 해당 패스는 최대한 지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테 감독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을 때 특정 패턴을 가져갑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윙백일 경우에 이때 이렇게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되면 오른발로 한 번에 공을 돌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대각선 안쪽으로 공을 한 번에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발잡이이지만 왼쪽 측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을 지고 공을 받을 때 원터치로 한 번에 오른발로 공을 돌려놓고 이렇게 공을 돌려놓으면서 1선이 상대 백라인과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이 상대 풀백을 끌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이 상대 백라인 3명을 상대로 4대3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콘테가 굳이 오른발잡이 왼쪽 윙백을 활용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한 경기에서는 세 번째 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득점이 됐는데요. 압박을 받는 페리시치가 공을 등을 지고 받았을 때 한 번에 오른발로, 물론 페리시치는 양발잡이지만 오른발로 공을 원터치로 돌려놓았고 그렇게 되면서 토트넘이 세컨볼, 서드볼 상황에서 결국에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따냈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 측면까지 전환이 되면서 득점이 들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네 번째 골의 경우에는 중앙으로 공이 향했기 때문에 상대 백라인이 중앙으로 뭉치고 중앙으로 뭉친 이후에 뒷공간이 열리거나 혹은 좌우 측면이 열리면서 득점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세 번째 득점의 경우에는 왼쪽 측면으로 공이 전개가 됐고 상대 백라인이 왼쪽 측면으로 몰리면서 반대쪽 오른쪽 측면이 열리면서 득점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